가장 즐거워야 할 가족의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항상 가장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들이 말하는 격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리기로 마음먹었고 웃음이 멈추는 순간 그녀를 시험하던 시간이 끝났죠. 이제는 값을 그녀가 매길 차례였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3년간 쌓인 모욕의 대가는 어떻게 치러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서연 32살이죠. 서연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는 동안 혼자 일어나 병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 하나가 보였어요. 고급 시계인데 간호조무사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을 만한 거였죠. 누가 보면 간호사 뒤치다꺼리가 뭐 대단한 일인 줄 알겠구나. 빨리 준비하고 아침상 차려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어요. 이 집은 한남동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 씨는 60살 권위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죠. 아들 준호는 37살 변호사로 잘나가는 법무법인에 다녔어요. 그런데 시골 출신인 며느리 서연은 글쎄요, 명자 씨 눈에는 영 못마땅해 보였나 봐요. 준호야, 엄마가 몇 번을 말했냐? 너 같은 변호사 집안에 간호조무사 며느리가 어울리냐고. 엄마, 또 그 얘기세요? 서연이는 순종적이고 조용해서 좋잖아요. 순종적이긴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뭘 안다고 다 그런 거지. 서연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잔잔했지만 찻잔을 놓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사실 서연은 3년 전 결혼할 때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왔어요. 시골 출신 간호조무사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거든요.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그녀는 간호조무사로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정말 좋아했죠. 서연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항상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환자분들이 편안하신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서연은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었어요. 특히 혼자 오신 어르신들께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드렸죠.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도 당신 같았으면 좋을 텐데. 서연은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작 자신은 시어머니께 며느리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녀의 모습은 참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가끔씩 휴대폰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연락처가 보였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죠. 퇴근길 서연은 병원 로비에서 멈춰 섰어요. 벽면에 걸린 대형 사진이 보였거든요. 한국의료재단 이사장 한기석.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죠.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했나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치 누군가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3년? 무슨 3년을 말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넌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조무사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야근을 자주 하는 거냐? 환자분이 많으셔서 조금 늦었어요. 환자는 네가 치료하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무슨 돈을 그리 많이 번다고. 준호 변호사비에 비하면 용돈이지, 용돈. 서연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결심을 다지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아, 우리 친구들 만날 때 네 직업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요? 그냥 변호사 부인이 간호조무사라니까 좀 어색하잖아. 서연은 젓가락을 놓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제 직업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느껴졌죠.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어요. 어린 서연과 한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남성은 병원 로비에서 본 바로 그 이사장 한기석이었죠.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서연의 표정에서는 다른 의지가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한남동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고급 아파트들 사이로 불빛들이 흘러갔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어요. 모든 것을 바꿀 그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렇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추석이 다가왔고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죠.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에 매달렸어요. 서연아, 너는 그냥 간단한 나물이나 무쳐. 중요한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서연을 아예 주방에서 밀어내려 했어요. 마치 격이 다른 일은 맡길 수 없다는 듯이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내외분, 그리고 시누이까지. 명자 씨는 친척들 앞에서 더욱 당당해졌어요. 우리 준호가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시죠? 중요한 대형 사건들을 전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준호가 정말 출세했구만. 그런데 며느리는 뭐 하는 애지? 아, 그냥 간호조무사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애라 별다른 기술은 없고요. 서연은 차를 따르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서연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죠.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괜찮은데 다니던데? 명자 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마치 서연 때문에 체면이 깎인다는 듯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언니, 이 나물 좀 짜지 않아요?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해 드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손맛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죠. 사실 서연이 만든 음식들은 정성스럽고 맛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늘 트집을 잡았거든요.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면 남편이 고생이지. 준호가 고생이 많겠다. 아, 그냥 서연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준호의 대답도 시원찮았어요. 아내를 제대로 감싸주지도 못했죠. 서연은 그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연은 용기를 내어 대화에 참여해 보려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 이런 건 타고나는 거야. 진전이 없는 대화였지만 서연은 다시 노력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바쁘신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요리 학원이라도 다니세요. 친척들은 킥킥 웃었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노력조차 비웃음거리가 된 거죠. 서연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며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서연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죠. 화장실에서 나오던 서연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준호야, 장인어른은 뭐 하시는 분이지? 아,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서연은 멈춰섰어요. 농사? 자신의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러게 말이야, 딸 하나 서울 보내는 게 고작이었나 봐요. 결혼식 때도 뭐 변변한 예물 하나 없었잖아. 요즘 시골 사람들도 교육은 시키던데 이 집 며느리는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나? 아니요. 대학은 나왔어요. 지방대 간호학과라 문제죠. 간호학과 나와서 간호조무사를? 그럼 간호사 자격증은 왜 안 땄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서연의 진짜 학력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죠.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어요. 얘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네. 어머니, 그래. 노력 좀 하고 살자.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죠. 봉투 안에는 여러 개의 졸업증명서와 자격증이 들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장, 의사 면허증,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한국의료재단 이사 임명장이 있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썼어요. 아버지, 이제 3년이 다 됐어요.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추석 때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서연이 병원에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추석 때 친척들 말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 명자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준호의 태도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추석 이후로 아내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간호학과 나온 거 맞아? 왜 간호사 자격증은 안 땄어?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서연은 대답하기 곤란해했어요.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서연 언니, 시어머니께서 언니 근무 시간이랑 월급 얘기를 물어보시던데 괜찮으세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명자 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 그냥 궁금하셨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압박감이 커져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키면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려는데 남편 준호가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오늘 병원에서 너 기다렸는데 나를 기다렸다고? 왜요? 그냥 같이 집에 가려고. 그런데 이상하더라. 너 정말 간호조무사야?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준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의사들이 너한테 인사하는 게 좀 이상했어. 간호조무사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대할 이유가 있나? 그냥 오래 근무하기도 했고, 다 같이 잘 지내는 게 뭐 어때서요? 그냥 친해진 거랑 뭔가 좀 달랐어. 너 그때 환자 차트 보면서 뭔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었잖아. 간호조무사가 그런 일을 해. 그리고 의학 용어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서연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무의식 중에 의사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거였거든요.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졌죠.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퇴근길에서 큰일이 일어났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괜찮으시냐고요, 어르신. 하지만 쓰러진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맥박도 약해 보였죠. 서연은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하지만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서연은 재빨리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먼저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목의 맥박을 정확하게 짚어봤죠. 맥박이 불규칙해요. 부정맥 같아요. 혈압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서연은 능숙하게 할아버지의 기도를 확보하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혈액순환을 돕기 시작했죠. 119 오기 전에 응급처치부터 해야 해요.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서연의 전문적인 처치에 놀랐어요. 마치 의사가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 이분이 의사세요?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일해서요. 5분 후 119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응급구조사들도 서연의 처치를 보고 감탄했죠. 정말 잘하셨네요. 의료진이세요? 아니요. 간호조무사예요. 하지만 응급구조사의 표정은 의아했어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전문적인 처치였거든요. 며칠 후 명자 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들을 만났어요. 어머니, 댁며느리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세요? 지난번에 최 씨 할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댁며느리가 응급처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사셨거든요. 마치 의사 같으셨어요. 의사요? 네, 맥박도 재고 뭔가 전문적으로 처치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능숙하셔서 의사인 줄 알았죠. 근데 며느리분 의사 아니에요? 명자 씨는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간호조무사예요. 정말요? 그런데 그날 하시는 걸 보니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처치 같았는데? 집에 돌아온 명자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이웃 주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편물 중에 한국의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온 봉투가 있었거든요. 받는 사람은 분명히 서연이었어요. 명자 씨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서연이 없는 사이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의료재단 이사회 회의 참석 요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서연 이사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사님, 이게 뭐야?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 집에 오자마자 명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너 나한테 설명할 게 있지? 서연은 명자 씨 손에 들린 우편물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서연아, 오늘 네 출신 학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거야. 네가 정말 간호학과 나온 게 맞는지. 어머니, 거짓말쟁이와는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만약 우리를 속인 거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될 줄 알아.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다음 날 명자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죠. 한서연 씨요. 죄송하지만 저희 졸업생 명단에는 없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다가 낮게 웃음 같은 게 새어나왔죠. 명단에도 없어. 뭐야 이게, 그럼 이 애는 지방대도 못 나온 거야? 그리고는 컵을 3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아휴, 망나니 같은 애였네. 내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줬다고? 내가 그동안 무시한 게 괜히 그랬던 게 아니었어. 이런 근본도 없는 애니까
그동안 그렇게 무시해도 우리 비위 맞추며 살았던 거겠지. 명자는 가뜩이나 꼴보기 싫었던 시골 출신 며느리를, 아니 이 여자를 어떻게 쫓아낼지 생각하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여 손에 쥔 컵에서 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야.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내가 다 밝혀낼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서연의 병원 동료가 서 있었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서연 언니한테 전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교수님이 칭찬 많이 하셨어요. 웬만한 전공의보다 판단이 빠르다고. 이거 꼭 전해달라셔서요. 명자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동료는 미처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인사를 하고 돌아갔죠. 문이 닫히자 명자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전공의보다 낫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것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간호조무사라고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 집을, 아니 나를 속였다고? 명자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서연이 들어왔죠. 명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을 쏘아봤어요.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가 오늘 학교에 전화해봤어. 그런데 네 이름이 없대. 졸업생 명단에도 없다고 하더라. 지방대도 안 나온 애가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왔어? 뻔뻔하게 그동안 거짓말이나 하고 우리 집 체면 생각은 해본 적 있어? 서연은 그냥 멈춰서서 명자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명자는 더 거칠게 몰아붙였죠.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는 건 또 뭐야? 간호조무사라더니 오늘 네 동료가 와서 그러던데 교수님 널 칭찬한다고 하더라? 전공의보다 낫대. 그런데 그게 간호조무사한테 나올 말이야? 너 왜 우리 준호 속이고 결혼한 거야? 우리 집을 이용하려고 들어온 거지? 거실 공기가 잔뜩 얼어붙었어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확인하셨군요. 그럼 이제 믿으시겠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명자는 잠깐 말문이 막혀 서연을 바라봤고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서연은 서랍을 열어 졸업장과 이사 임명장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글자를 천천히 짚었어요.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이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준비해 주세요. 짧은 대화 뒤 서연은 전화를 내려놓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거실로 나와 명자를 향해 섰어요. 어머님,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다음은 없을 거예요.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자는 눈이 커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갑자기 이게 지금 꿈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서연은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죠. 거실은 한동안 정적만 감돌았어요. 서연은 창문을 열고 한강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남동 불빛이 반짝이며 흔들렸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3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이렇게 끝이 보여요.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서연은 알고 있었죠. 퇴근 후에 옷을 갈아입고 나온 서연이 저녁을 위해 부엌에서 국을 덜고 반찬을 정갈하게 놓고 있었어요. 동작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죠. 분명 시어머니에게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했으니 그냥 밥만 잘 먹고 조용히 자리를 마쳤으면 되는 시간이었죠. 명자에게, 아니 이 집안에게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릇을 식탁에 하나씩 놓을 때마다 서연의 숨이 길게 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저를 내려놓고 서연이 말했어요.
나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러나 거실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익숙한 그 정적 속에서 서연은 한 번 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명자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어요. 분명히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서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명자는 젓가락을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3년간 쌓아온 인내가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죠. 명자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서연의 가슴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감히 이 집에 들어와 앉아 있었다고? 명자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대접해준 게 다 수치야. 명자의 모진 말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준호까지 속이고 나까지 속이고. 네 아버지 얼굴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나. 명자의 말 하나하나가 귀에 박혔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기보다 가슴이 더 차가워졌죠. 이제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어요. 서연의 남편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술잔을 쥐고 있었죠. 그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마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죠. 그게 편했으니까요. 서연은 준호를 흘끗 보았지만 역시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에게는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서연은 젓가락을 3개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식탁 위에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만하세요. 순간 거실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흥분해서 소리치던 명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준호도 무언가를 느낀 듯 동시에 서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온갖 구박을 하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려야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오늘은 물러서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서연은 그렇게 단단한 경고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와 준호는 그저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을 지내오면서 서연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가방을 꺼내 옷과 서류를 차례로 넣었습니다. 잠시 멈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얼굴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야. 오늘로 모든 걸 끝내자.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서연은 가방을 잠그고 자신의 방을 한참 둘러봤습니다. 3년간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듯 했어요. 나오기 전 불을 끈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서연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모두가 앉아있는 식탁을 스쳐 지나며 잠시 멈췄죠. 명자와 준호를 향해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명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을 열려다 말고 손만 무릎 위에서 움켜쥐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서연을 붙잡으려다 멈췄어요. 손끝이 허공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확인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신발을 신고 가방끈을 고쳐진 그녀는 현관문을 힘있게 닫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서연이 나간 문을 노려봤죠. 지금까지 한 구박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어요. 복도에는 서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를 밟으며
앞으로 걸어나가는 서연은 이제 드디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이제 내가 만든 판에서 시작할 거예요. 멈추는 건 이 집이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준호의 법무법인에 비상이 걸렸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메디칼 그룹에서 계약 철회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 한국 메디칼 그룹이? 준호는 당황했어요. 한국 메디칼 그룹은 국내 최대 의료재단이자 제약회사였거든요. 그들과의 계약은 법무법인의 핵심 수익원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도 연달아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루아침에 주요 고객들이 등을 돌린 거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는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국 메디칼 그룹 본사로 오세요. 어머니와 함께요. 도대체 뭐야 이게? 준호는 곧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한국 메디칼 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은 3년간 봐온 소극적인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서연아, 정말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70대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 한기석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충분히 파악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도요. 서연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박준호의 법무법인이 3년 전 우리 신약 특허 소송에서 상대편을 도운 증거들이에요. 내부 기밀을 빼돌린 것까지 다 여기 있어요. 한기석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 집에 들어간 거구나. 위험한 일이었는데. 위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돈과 지위로만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3년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3시 한국 메디칼 그룹 본사 앞에 명자와 준호가 도착했어요. 준호야, 여기가 어디야? 왜 서연이가 여기로 오라고 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아침부터 회사 일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고급스러운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와 신원을 확인했고 그들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로 모시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님?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넓고 호화로운 회장실이 보였죠. 그리고 그 안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서연이 서 있었어요. 3년간 봐왔던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서 오세요, 두 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당당했어요. 그때 회장실 안쪽 문이 열렸어요. 한기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죠. 반갑습니다. 한국 메디칼 그룹 회장 한기석입니다. 명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제 딸이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더군요. 네, 딸이요? 네, 서연이는 제 외동딸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우리 그룹의 이사직을 맡고 있죠.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는 처음부터 의사였어요. 간호조무사가 아니라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가 아니라 한국 메디칼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서연은 책상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박준호 변호사와 그의 법무법인이 3년 전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긴 증거들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아,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여기 다 있어요. 당신이 내부 정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모든 증거가요. 한기석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원래는 바로 법적으로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해서 3년을 기다렸죠. 그럼 서연이가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네, 맞아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준호 씨 당신을 정말 사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바램은 무너지고 있었고 어제 확실해졌어요. 당신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자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네. 한국 최고 재벌가의 딸에게 그런 말들을 하신 거예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모욕을 하신 거였죠.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결정하셨나요? 아버지는 서연이 네 선택에 따르겠다. 법정에서 만날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한기석 회장의 말이 끝나자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연은 천천히 준호와 명자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운명은 이제 서연의 손에 달려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요. 정말로 후회하시나요? 거대한 회장실의 정적이 흘렀어요. 3년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말해왔던 격이라는 것. 그 격 앞에서 서연은 항상 가장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하지만 이제 진짜 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순간이 왔어요. 그동안 그들이 말하던 격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질문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나 곧 명자가 입을 열었죠. 후회. 우리가 뭘 후회해? 네가 우리를 속인 거잖아.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가득했어요. 3년 동안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건 너야.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준호도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우리도 피해자야. 네가 정체를 숨기고 결혼한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해갔어요. 만약 네가 처음부터 말했다면 우리도 다르게 대했을 거야.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그럼 어떻게 나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네가 거짓말쟁이였던 거지. 서연은 한기석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결정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한기석 회장의 눈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이 그동안 모욕을 참아오며 품어왔던 마지막 사랑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기회는 매일매일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당신이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나를 무시할 때, 친척들이 나를 깔볼 때, 당신이 한 번만이라도.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눈물이 되어 서연의 볼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침묵했죠. 아니, 오히려 같이 나를 무시했어요. 서연은 책상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이 안에는 당신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명자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서연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서류를 전부 하나하나씩 꺼내서 파쇄기에 넣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저희 선택이에요. 서연아, 복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파쇄기에 마지막 서류를 넣었어요. 이제 진짜로 끝이에요. 우리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3년간의 모든 증거가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때 한 회장은 준호와 명자를 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개인적으로는 용서했지만 회사 일은 별개입니다. 우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따로 연락드릴 겁니다. 다만 딸이 용서했으니 최대한 가볍게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은 결혼 반지를 빼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지만 저는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이 아껴야 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게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격이 뭔지를요. 서연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진짜 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어요. 서연이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이제 나가세요. 명자와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려는 그들에게 서연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복도로 나선 명자와 준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서연은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서연이 마지막으로 준 봉투는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모든 것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남동 아파트, 저녁 무렵. 명자와 준호는 말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은 적막했고 두 사람 모두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죠.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서연이 준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려서 좀처럼 열지 못했어요. 엄마, 열어보세요. 무서워. 뭐가 들어있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죠. 흑백의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게 뭐야? 초음파 사진 뒷면에는 서연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8주차 2023년 10월 15일 우리 아기와의 첫 만남. 명자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임신했었다고? 8주면 2개월이잖아. 그럼 추석 때도 이미. 명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추석날 자신이 서연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임신한 며느리한테 어떻게?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임신 2개월이었을 때 자신은 아내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구박하는 어머니 편에 섰던 거였어요. 서연이가 왜 말 안 했을까? 그때 명자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뒷면에 더 작은 글씨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실 것 같아서 깜짝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잘 키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자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며칠이 지났어요. 명자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서연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사직한 후였어요. 서연 언니는 며칠 전에 그만뒀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연락처라도. 죄송해요. 따로 남기지 않으셨어요. 명자는 병원 로비에 앉아 울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이제서야 깨달았거든요. 준호 역시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동료들이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오니 명자가 서연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서연이 물건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서연의 옷장에서 작은 베넷 저고리와 아기용품들이 나왔어요. 아직 쓰지도 못한 태그가 달린 채로요. 명자는 그 작은 옷들을 만지며 깨달았어요. 서연이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까요?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아와 줄 거라는 혼자만의 기대를 품으면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옷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외로웠던 혼자만의 희망을 자신들이
무참히 짓밟았다는 생각에 무너졌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정말 못되게 굴었구나. 네, 저도 이제 알겠어요. 6개월 후 한국 메디칼 그룹에서는 조용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서연 이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죠. 사실 서연은 국내 한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와 소아과 환자들을 조용히 돌보고 있었어요. 출산 후 서연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회사 일도 사회적 활동도 모두 멈추고 오직 아이에게만 최선을 다했죠. 명자와 준호도 각각 변화했어요. 명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준호는 법무법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진짜 격이 뭔지를요. 그런데 준호는 아무래도 궁금했어요.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연은 잘 있는지. 어느 날 준호는 용기를 내어 한기석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갑자기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연이와 아이는 잘 있나요? 출산은 둘 다 건강하게 잘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잘 키울 걸세. 그러니 이제 그만하지. 괜한 미련은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 말이야. 그 짧은 대화로 모든 게 끝났어요. 준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로부터 1년 후, 명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과 미혼모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했죠. 며느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나 보네요. 자꾸 며느리 자랑을 하시니까.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몰라봤을 뿐이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과 그 옆에 작은 베네 저고리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고마워. 정말로. 창밖으로 한남동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그 불빛들 사이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요. 가장 즐거워야 할 가족의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항상 가장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었죠. 하지만 진짜 격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돈도 지위도 출신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진짜 격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 격을 지켜냈어요. 떠나는 순간까지도 따뜻한 마음으로요. 진정한 품격은 이런 서연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